안녕하십니까.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태백일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만관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볼 때마다 행복하시잖아요. 도깨비 모양 보면서 또 태극 문양이 있다 같이 그리고 이거 어떤 분이 이 디자인했는지 진짜 멋지게 형상화해 주셨습니다. 제가 빌려다 써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를 우리나라를 강자로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진실도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이나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해야지 그 역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역사를 차지하는 국가는 사람이나 국가는 틀림없이 강자입니다. 강자만이 그 역사의 정통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비록 정상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 패권을 차지한 사람이 결국은 역사를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민주화 시대가 되고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가 약자면서도 이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올 수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역사를 백성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압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사가 왜곡된 거고 우리 역사가 지금 이게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직도 그것은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라고 어느 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고 그 연구비를 받아서 우리 식민사학을 아직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아주 강자로다 떠올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분들도 아마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환단고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드리면 이런 거구나 그러는 것이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문 내용이고 지금 번역된 내용입니다. 번역된 이 내용은 현대어로 다 써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의자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건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유의자가 묘향산에 응거하고 있었다. 유의자의 학문은 자부선생에게서 나왔다. 자부선생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부선생은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치우천왕 얘기할 때도 치우천왕의 스승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부선생에 대해서 나오고 지나는 길에 웅시임금을 아련했다. 웅시임금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웅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웅시군. 그러니까 웅시임금이 번역하면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냥 웅시군이라고도 하고 군이라는 표현도 임금군자잖아요. 그죠? 임금이 나를 위해 도를 설명해 주겠소라고 청하였다. 누구한테? 자부선생한테 직접 청한 건 아니고 자부선생의 제자인 유의자라는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도에 대해서 제가 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게서 나옵니다. 삼신에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거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 우리 천부경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럼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는 이미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대립이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닙니다. 도에는 고정불변의 도가 없으나 천지의 때를 따르는 것이 도가 귀찮게 여기는 바입니다. 아니 도가 귀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도에는 일정한 이름이 없으나 백성을 평안하게 함이 도의 이름이 담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조금 더듬어서. 도에는 이미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대립이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닙니다. 도에는 고정불변의 도가 없으나 천지의 때를 따르는 것이 도가 귀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도에는 일정한 이름이 없으나 백성을 평안하게 함이 도의 이름이 담고 있는 바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민족은 늘 수행 문화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치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이 없는 극대 세계와 안이 없는 극미 세계에 이르기까지 도가 품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모든 거에는 도가 결국 들어있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세계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나 아니면 진짜 어느 나라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개국을 할 때 개국한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문, 또 하나는 수행입니다. 천문과 수행을 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의 첫 번째 나라가 개국됐다고 저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환단고기를 살펴보다 보면 일관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 나온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 웅시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군왕검, 단군이란 뜻도 왕이란 뜻이고 왕검이란 뜻도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단군왕검이 결국은 이제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단군왕검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데 단군왕검이라는 것을 제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군왕검을 그러니까 왕이란 뜻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 이 많은 게 다 왕이란 표시로 나와 있고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 같은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황태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왕이란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황. 동쪽에 있는 왕이란 뜻이죠. 황제, 이 황도 결국은 왕이란 뜻이니까. 태일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가장 큰, 가장 으뜸. 크고 으뜸, 크고 하나 이런 뜻이겠죠. 그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방향 쪽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왕. 근데 그 근원적이고 크고 아주 핵심적인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동황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란 뜻도 있습니다. 왕을 대감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감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뜻보다는 나쁜 쪽이 더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감이란 뜻이. 근데 대감도 분명히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황, 뭐 천황이야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환웅이란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왕을 이야기할 때 환웅으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 왕이란 뜻입니다. 칸과 한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일왕.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일자가 들어가 있는 왜 일왕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태양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 태양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삼조고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큰 태양족으로서 천부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되는 대일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대일왕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죠. 좀 전에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웅시군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 웅시군은 확실한 거는 왕이란 뜻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군이 있고 부단군 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이란 표현도 쓰고 왕이란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제라고 쓴 것들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왕을 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황제 얘기하죠.
그 얘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순수한 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명칭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단고기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관성 있게 뭐로 하나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이 변화된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의미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왕이란 뜻은 이렇게 변천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란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의미 외에 고대에는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다음은 자부선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부선생은 자부선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예. 이 선인 이게 이제 신선선자죠. 이게 사람인자고 자부선생은 자부선인이라고도 얘기 나오는데 자부선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가릉이라는 사람이 쓴 포박자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동쪽의 청구 땅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는 자부선인을 만나 사막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황제라는 사람이 청구 땅이 어디죠? 우리 한민족의 중심적인 땅이고 저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 이름으로 쓰기도 한 것이 청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청구는 그 청구 땅 그러니까 황제라는 사람이 옛날에 황제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라는 사람이 동쪽의 청구 땅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는 도중에 자부선인을 만났다. 그래서 뭘 받았느냐? 사막뇌물을 받았다. 이거 말고도 음양오행으로 그다음에 달력을 만드는 것을 받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량지라는 책에 서량지라는 사람이 쓴 중국 전사화라는 곳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제가 같은 황제입니다. 황제족이 동의문화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건 역사서로다가 정통 역사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거를 잘 인정 안 하는 분들도 거기에 사마천 4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부선인에 대해 황제가 동이 땅에서 신선술을 배웠다. 이 신선술이 바로 사막뇌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적 기록입니다. 중국적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분명한 건 청구 땅에서 사막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량지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했고 중국 사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마천 4기에서도 분명히 신선술을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 문화가 중국 쪽으로 지금 우리가 중화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넘어간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부선인은 이게 이제 우리 기록입니다. 자부선인은 테오보키 씨와 함께 공부한 발귀리 선인의 후손이다. 후대의 유의자의 학문도 자부선인에게서 나왔다. 유의자 여기 좀 전에 본문에 나왔었죠. 왕에게 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 이로서 유의자가 나옵니다. 황제는 우리의 14대 환웅인 치우천왕과 탕록 전투를 벌였던 인물. 이 황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관련이 돼서 나오면 그 이야기하고 단절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황제헌원에 대해서. 그래서 황제헌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황제헌원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떤 종족의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시씨 아시죠? 고수레를 얘기하는, 우리가 고수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음식 먹다가 이렇게 3번 뿌리죠. 음식을. 그게 고씨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 시대에 주곡 담당관이었었고 농업과 부를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문명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농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농업. 그다음에 불도 있고. 그래서 이 고시씨라는 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다가 음식을 또 이렇게 던지는 것을 고수레, 고시레 뭐 여러 가지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을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후손 중에 소존과 소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중국 역사 공부하고 우리 역사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 소존과 소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서 소전에서 갈라진 파라는 겁니다. 소전에서 갈라진. 이 소전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갈라진 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공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손은 짐승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헌구로 쫓겨납니다. 귀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공손의 후손이 황제원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황제원원은 치우천왕과 적대 관계에 의해서 싸움을,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면 그 황제원원은 화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황제원원도 분명히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후손인 거예요. 이 소전과 소호가 안부령 여기 나왔잖아요. 8대 안부령 환왕 말기에 있었던 그 나라에 속해 있었던 신하예요, 신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소전과 소호가 있는데 소전의 그 자손 중에서 갈라진 파가 공손파인데 거기서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하고 함부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 후손이 황제 헌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이족이에요. 그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소전소의 그 이제 후손 중에 염제신농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한민족을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분을 우리는 세 분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태호복회, 두 번째가 염제신농, 세 번째가 치우천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염제신농이라는 분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세운 나라가 신농국입니다. 신농국에서 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신농국인데 이 신농국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신농국의 8번째 왕이 유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부분에서 제가 사실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신농국의 8번째 왕이 되는 사람인 치우천왕에 의해서 이제 처단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시시의 후손 중에 소전과 소우가 있고 여기서 갈라진 파가 공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후손이 헌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 헌원도 동이족의 후손인 겁니다. 동이족입니다, 완전히. 신농국이 동이가 염제신농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염제신농은 분명히 동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동이족끼리에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죠. 도는 이미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대립이 없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노자도덕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천부경하고 똑같을까.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제외를 두고 도에는 이미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대립이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노자도덕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도덕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 명비 상명. 이게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며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문명은 하늘과 땅의 기원이요 유명은 만물을 기르는 양육자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내용이 거의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너무 유사하죠. 노자의 도덕경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수행 문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또 아니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그 근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본 우리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노자의 도덕경은 너무나 일치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천부경이 81자죠. 81자입니다. 근데 노자 도덕경은 81장입니다.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용도 너무 똑같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똑같은 거다.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노자 도덕경이 저는 그 예전에 노자 도덕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책으로까지 지금 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야, 천부경과 노자 도덕경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그때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공자의 유교가 공자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이해되실 겁니다. 그건 누가 한 얘기냐? 공자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수리부작했다 나는.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사상과 철학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나는 적고 알려줄 뿐이다. 그게 이렇게 수리부작. 예. 기술은 했으나 적기는 했으나 내가 만들진 않았다. 뭐를? 유교를. 공자가 유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노자 도덕경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세운 국가의 기본 이념은 수행문화와 천문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 수행문화의 하나가 바로 이 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간 것이 노자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중에 일부를 받아간 것이 공자가 아닌가. 그래서 수리부작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만들지 않았으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동유족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공자 이전의 세계 나라의 세상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 고대사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되시는 거 있죠. 하은주가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노자와 공자도 결국은 고대 국가에서 동쪽에 있었던 어떤 나라에 있었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81자와 81장이라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공자의 수리부작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실 수 있는 겁니다.